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85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도 재개했는데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대 카드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한국은행의 선택에 주목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또 김대중 세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교수님, FRB 그 제로금리 거의 전격적인 조치였는데 어제 미국은 일요일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맥을 못 칩니까? 미국이 0.5% 내리고 또 2주 만에 1%를 내려서 미국은 기준금리가 0%입니다. 한국은 1.25%거든요. 한국은 좀 아직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0% 내렸는데 왜 내렸느냐? 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비밀을 FRB 의장은 알고 있느냐? 또 우리가 9.11 테러나 2008년도의 위기 때 이렇게 큰 폭을 내렸고 제로금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환자 수입니다. 환자 수와 감염자 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사재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RB 의장이 0%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비밀이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1,400조고 외국인의 주식 지분이 700조 원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2주 정도 판 금액이 1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매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보통 우리가 2008년도라든지 그런 위기 때 보면 한 최고점에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5% 정도 고점에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오늘 내일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면 훨씬 안정될 것이고 전 세계가 모두 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금리를 0%나 0.5%까지 낮추는 거고 재정 정책은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발전되어 있었고 두려워하셔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주식을 팔 때 우량한 종목을 사주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신에 소형주를 해서 안 되겠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한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다만 기간을 1년에서 2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우량한 주식을 사 모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김대중 교수님 너무 위험한 제안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장세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량한 종목은 분명히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 신약이 개발되고 또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V자로 급반등을 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중국은 공장이 지금 다시 가동이 되어서 50% 80%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저는 이런 기회에 오히려 우량한 종목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량한 종목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기간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둔다 그러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좀 외국인은 지금 두 달째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9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은 팔다가 또 사다가 오늘은 좀 파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는 김대중 교수님하고 좀 반대 의견이 돼서 좀 사실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입장에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도 1%포인트 전격 연준이 기준금리 빅컷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1%포인트 빅컷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4일부터 지금까지 10조 원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4천억 이상씩 팔고 있고 지난 3월 13일에도 1조 2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게 왜 파는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 심리죠. 이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화 보유에 유인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매도한 부분 있죠, 금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동안 금지하면서 예. 실제적으로 지금 그 외국인들이 쇼 커버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쇼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선물 그 매수 포지션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10,000계약 이상 늘렸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쇼 포지션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향후에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안 떨어졌을 경우에 네. 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걸 만회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포지션 정리하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오늘 제가 글로벌 증시를 보니까요. 네. 러시아 증시가 한 3%가 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기준금리가 6%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이머징 마켓으로 러시아 쪽에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들어온 자금들이 네. 그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냐면 예. 유럽 쪽에서 금리가 되게 낮거든요. 제로 금리 수준이거든요. 예. 거기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머징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금들인데 예. 유로 캐리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러시아나 이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입장이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기준금리가 지금 0.25% 정도 내린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든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원화로서 보유에 대한 유인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포지션을 정리해서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러시아와 같은 이머징 시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또 환율이 교수님 오늘도 환율이 조금 올랐는데 예. 지금 이렇게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더 오를 경우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파는 예. 그런 건데 워낙 자산을 갖고 싶지 예, 않으니까 예. 계속 그런 암목으로 작용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IMF를 경험해보고 네.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해봤을 때 이런 금융위기와 또 실물 경제가 위기가 되게 네. 되면 환율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IMF 때 한 1,800원까지 하고 한 2,000원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금 이태리가 이제 중국과의 교역을 하고 실크로 1대1로를 구축하게 되면서 이란과 이탈리아만 중국을 받아들이고 교역을 확대했었습니다. 네. 이탈리아 경제가 국가 부채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을 받아들였고 이탈리아 북부 쪽에 중국인 촌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네. 유럽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재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정부에 부탁하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 국가 GDP의 25%가 외환 보유고고 네. 대만은 외환 보유고가 국가 GDP의 80%입니다. 네.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던 것은 대만은 유일하게 겪지 않았던 것은 GDP의 80%나 외환 보유고 튼튼하게 가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20%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네. 4,500. 그래서 이제 저도 정부에 항상 외환 보유고를 좀 더 2배 이상 늘려야 된다. 8천억 달러까지 네. 부탁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라든지 단기 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50%가 단기 부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것 중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단기 부채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인 주식 포지션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50%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렇게 빠져나갈 돈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떤 나라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좀 환율 자체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뭐 여유 자금 있다 그러면 달러를 사놓는 것도 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네. 지금 외환 보유액을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는 이게 단기 외화 유동성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어서 이 금융위기로 한국이 올 가능성 그런 건 좀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제 좀 생각은 믿을만한- 조금 틀린데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그 G20 국가들하고 네. 통화 수합 계약을 좀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 그 통화 수합을 체결한 바도 있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그 환율의 어떤 전망을 보려고 그러면 이 NDF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외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실제적으로 앞으로 근월물에 대해서 달러가 어떻게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네. 하는 시그널인데 그게 그렇게 이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환율이 더 원달러 계속 오를 수 가능성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있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저 우려할 만한 건 지금 국채 선물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이 급등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머무는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 대기 자금으로 갖고 있는 거를 처분하고 지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국채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아울러서 증시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제 그 자금을 일단은 빼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해외로 나갈 것인지는 결국 환율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NDF 시장을 보게 되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볼 때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이 포지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 좀 어두운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이제 전격 6개월,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6개월간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그게 오늘부터 예. 시작이 되는데 그거에 조금 기대 걸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완화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쇼 커버링 때문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선물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매도 포지션이 약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주요 그럼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그 기관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IB들이에요. 네. 그 골드만삭스든지 이런 IB들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이미 상당 부분 포지션을 정리했기 때문에 남은 그 포지션 정리하는 기관들은 주로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미 포지션 정리 다 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 포지션 금지하겠다는 걸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미래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식시장의 부정적 시그널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의견이 좀 다른데 네. 우리가 IMF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외환 보유가 3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 보유가 우리가 4천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GDP가 1,7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국가 GDP의 25%밖에 거치지 아니하고 대만은 유일하게 80%입니다. 우리의 경쟁국이 있는 중국과 일본은 위안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세계에서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건데요.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에서 80%. 그다음에 엔화, 위안화가 다 기축통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항상 얘기했던 게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대만만큼 쌓아라. 80%, 70%까지 쌓아라.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흑자가 났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나서는 안 되겠고 미리 빨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기준하는 평가가 3가지가 있습니다. IMF 기준이 있고 기도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BIS 기준이 있습니다. IMF 기준은 3개월 경상 지출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도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3개월 경상 지출 플러스 단기 비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외국인 주식 보유까지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주식 자금을 3분의 1까지 팔 수 있다는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BIS 비율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 한국에 권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 비축액은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거의 배 이상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 늘려야 된다는 그런 국제결제은행 BIS가 작년 말에도 한국이 외환 보유고가 한 적정한 보유액보다 반 정도 부족하다. 좀 더 쌓아라고 권고를 했었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걱정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일본이 거절했었고 오히려 미국에서 그저께 한국의 통화스와프를 맺어서 한국 경제를 좀 안정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역제안까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는 빨리 미국과 일본에다가 통화스와프를 맺어서 국제금융시장 안정시켜야 된다. 그렇게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 시청자 문자 관련된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0661님은 1200에서 1300선에서 앞으로 8년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과장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전망들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좀 그 코스피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저는 외국인 투자가 매도세로 좀 전환했다는 거. 근데 이제 보통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그 주식 대기 자금으로 들어가서 주식 매수하고 이런 포지션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공교롭게 안 좋은 게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원인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달러가 급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우리나라 자금에서 이머징 마켓에 포트폴리오 투자 들어왔던 게 다 미국으로 이제 회수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로 전환됐다는 거는 우리나라 그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그 달러 통화 수화풀을 이제 맺어야 된다는 거 저는 거기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천억 불 정도 외환 보유고인데 네. 이제 일본이 한 1조 2천, 그다음에 중국이 한 3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엔화 강세로 돌아섰어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일본도 이제 금리가 거의 저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마이너스 보니까 수준으로. 네. 그걸 이제 그 자금을 빌려가지고 해외 네.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네.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일본 다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수요가 많아지면서 예. 엔캐리 지금 유입이 되면서 네. 엔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 지금 금융시장 안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고 네. 3조 달러 되는 외환 보유고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조만간에 통화 수합 계약을 좀 빨리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통화 수합을 하겠다 뭐 이런 아직 그런 방침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까 달러 강세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렇게 달러 값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건가요? 미국에서요. 네. 지금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 그러면 금, 네. 그다음에 국채, 뭐 그렇죠. 달러 이런 거 그동안에 강세를 얘기하잖아요. 보여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국채나 금값 다 떨어지고 달러만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건 무슨 그럴까요? 얘기냐면 예.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전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채 팔아가지고 달러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유인이 생긴 현금 거고요. 확보, 그런 예, 거죠? 현금 확보고요. 현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값은 왜 떨어지느냐? 금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거의 없어요. 디플레에 대한 네. 공포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그 미국 코맥스 시장에서 그 금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만 보게 되면 달러 가치만 올라가면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뭐 금이라든가 오히려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오늘 이제 제로 금리를 발표하면서 함께 양적 완화, 우리 돈으로 843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과거 2008년에도 이런 조치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그렇죠. 좀 규모라든지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2008년도부터 제로금리에 들어왔고요. 예. 그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QE, 그러니까 퀀터티브 이징 조치가 들어왔죠. 양적 완화가 들어왔는데 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그 2010년도에 그때 연준 의장이 버냉키였어요. 네. 버냉키가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일종의 그 우리는 그 증시를 부양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증시가 부양이 돼야 중산층 이상과 기업들의 어떤 그 부가 증가하면서 그 지출을 늘리면서 내수 시장이 살아날 거다. 그걸 목적으로 갖고 있다. 버냉키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부양돼야 네. 가계 자산이 올라가면서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가계에서.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자금 조달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깨지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QE에 대한 조치를 염두에 있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 그 1.5%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1%는 적격 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네. 자본시장보다는 금융 중개 기능을 통해서 기업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네.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상황이 틀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이렇게 금리를 FRB가 전격적으로 내리고 네. 거의 85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데도 어제 일요일 밤인데 다우 선물이 지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네. 월요일 장을 열면 네. 상당히 좀 불투명한데 네. 왜 이렇게 장은 반색을 하지 않습니까? 왜 거꾸로 가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 환자 수 때문에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투자가들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0%로 2008년도와 9.11 테러 때 네. 둘 다 0%로 유지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를 막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금융기관들은 달러를 막
보유만 하고 있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기 때문에 또 많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자기도 위험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달러를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전 세계가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외환 위기를 왔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2008년도 위기에도.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환자 수를 줄이는 것. 네. 이것이 지금 가장 경제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제로 금리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제 정책, 네.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중에서 통화 정책은 이제 내가 완료를 다 했다. 이제 나머지 남은 바톤은 트럼프 대통령인 재정 정책, 경기 부양을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오늘 내일 아마 0.5%로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고 지금 정부는 약 30조 원 정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뭐 12조 원 추경을 하고 뭐 정부에서는 16조로 좀 늘려라. 국가의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건 적극 지지입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근데 FRB는 예. 이렇게 전격적으로 금리를 연이어서 내리는데 예. 한국은행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너무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 좀 너무 굼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1.25%에서 좀 내릴 줄 알았더니 미국 시장과 금융 시장을 한번 보고 지켜보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미국은 불과 2주 만에 1.5%를 내려서 예. 제로 금리로 만들었거든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0.5% 큰 폭으로 좀 내려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좀 하겠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걱정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혹시 몰리거나 뭐 네, 그런 다른 걱정이 데를 갈 때 제일 그것 많아요. 때문에 가계대출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하는데 중소기업은 100인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이고요. 100인부터 1000명까지가 중견기업, 1000명 이상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다 살아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금리를 내리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내일 국회가 또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죠. 예. 일단 뭐 임시 금통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뭐 점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0.25%포인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0.25%. 예. 좀 왜 더 많이 그러냐면 내려야 되는 거 제가 아닙니까?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네. 내려도 효과 없는데 효과가 없다.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금융통위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네. 의무가 하면서 0.25% 내릴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예,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0.25% 포인트 내리는 그 전망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미 예대율 금리에 대해 0.2% 이하로 다 반영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0.25% 정도 낮출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에서.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 그냥 1.25% 동결하고요. 네. 대신 지준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지준율? 지준율 한국은행이 그 지급준비율을 지금 한 7%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우리 통화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급준비, 그러니까 그 이 시중은행들의 예금에 대한 그 네. 이자율을 이제 낮추는 그 조치죠. 그걸 통해서 하나 그 조치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하나의 조치를 할 게 있고 두 번째는 RP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건 RP를 시장에서 매입해주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돼요. 네.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지금 기준금리 예를 들어서 1.25%에다가 오히려 낮췄을 경우에는 원화 가치만 더 낮아지면서 외국 자금들이 더 빠져나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네.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는 별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잠시 후죠. 4시 30분부터 긴급 금통위를 개최하고 아마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소지영 교수님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0.25%밖에 안 내릴 것이다. 내려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은행- 내려도 네. 효과 없고 0.25%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0.2%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5%를 내리게 되면은요. 네. 지금 1.25%거든요. 네. 거의 제로금리죠. 제로- 제로금리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제로금리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정책 그 어떤
그 카드를 갖고 있을 여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이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 내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지금 RP를 좀 매입을 해주는 걸 좀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사 양적 완화 유사 조치죠. 양적 완화. 이게 유동성 공급하는 건데 네.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는 RP를 매입해주게 되면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주식 증시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준을 갖다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 받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런 중개 기능의 효과라든지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지준이라든가 RP 매입하는 게 효과적이지 지금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라 해서 기준금리 낮췄다가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우울한 경제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잠시 침체됐다가 반등하는 V자 회복은 예. 어렵다. 예. L자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네. 전 세계 이제 시가총액이 한 7경 원쯤 되거든요. 네. 7경 원이고 네. 7경 원. 최근에 내린 게 한 10% 내렸다 그러면 한 7천조 원이 내린 거고 한 20%좀 내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경제는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한 2% 정도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 주식 반하고 미국 주식도 반해라. 네. 우리 워낙에 미국 주식이 전 세계 경제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같이 좀 맞춰야 된다. 이제 커플링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오늘 기획차관이 한국이 L자형으로 좀 예. 지루하게 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워낙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33%, 네. 미국이 20%니까요. 한국이 대외 의존도는 70%입니다. 네.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국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대외 의존도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일본은 우리보다도 우리 국민이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나 됩니다. 네. 굉장히 강한 나라고 또 제조업은 세계 5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대신에 또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고 교육이 확대되고 만약에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또 급반등하게 될 것이다. 네. 저는 좋은 경험을 한번 했던 게 97년도에 종합주가 지수가 1000이다가 지금 2000이니까 겨우 2배가 올랐고요. 네. 삼성전자가 3만 원 하다가 300만 원 10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엄마 아파트가 2억 하다가 20억이 됐거든요. 10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융위기나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최고 종목인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4시 반에 임시금통위를 해가지고 금리를 조금 내리는 가능성은 네. 가능성으로 보십니까?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0.5% 정도 내려가지고 0.5%? 예, 정부가 이렇게 정부 이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네. 정부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도 이렇게 많이 내렸고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쌍끌이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좀 안심하셔라. 그런 취지이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0.25를 내리면 8조 원 정도가 이자를 적게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그래서 만약에 5를 내리게 되면 16조 원이 이자를 적게 내게 됩니다. 연으로.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정 교수님, 만약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별로 없다면 지금 추경을 더 늘리자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재정 정책밖에 없는데 금융처에는 예. 그러면 지금 규모로 훨씬 부족하다. 이렇게 예, 뭐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했을 경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지금 저금리 기조가 되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나 이제 운전자금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출이 잘 안 일어납니다 시중은행에서. 왜냐하면 제가 뭐 2014년에 IMF의 그 발렌시아라는 분이 연구한 논문하고 제가 2016년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 같이 위험 프리미엄이 높은 그런 대출들을 은행들이 기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책 자금 아니면 시중 자금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 추경 관련돼서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그 정책 자금이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지금 11조 7천억에 대한 추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실제로 이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한 3조 원 내외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만약에
추경으로 이제 늘리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본예산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경기 살리는데 많이 지금 예산 책정해놨잖아요. 네. 지금 뭐 바로 이제 실행하면 왜 안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본 예산을 통해서도 많이 풀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그 금융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추경에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하면 실제로 그 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은 사실은 셀러거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예. 바이어를 유치하는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이어의 구매력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율 지금 2배 조정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통시장에서 쿠폰 발행하는 거 외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그 어떤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서는 그거 좀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롤 텍스에서 0% 만드는 거에 보면 연방세에서 이제 그 고용보험료라든가 지금 그 건보료 같은 거 인하하는 조치가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반내주고 개인이 반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기업하고 개인이 좀 내는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소득세하고 조금 연방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보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낮춰가지고 중산층 이상의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셀러가 물건 많이 팔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조치도 추경에 좀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산층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교수, 또 서지용 상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